회장의 편의를 위해서 채팅창에 먼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 회장님이 아침에는 가장 전문가답지 않은 전문가 토론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아마 마이크를 잡으시고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남북밀포럼 회장이신 김영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하시죠. 네, 나중에 우리 토론자들, 우리 사회분들께서 다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쁜 시간이고 너무나 많은 이런 온라인 포럼이 있는데 저희 남북무력 포럼 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양평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오늘 좀 들어오십시오라고 막 그 카톡을 날렸습니다. 그때 이제 좀 잘, 좀 유인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가장 전문가답지 않는 전문가 포럼 이래가지고 그게 메시지를 날렸는데, 그게 눈에 좀 띄라고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전문가랍시고 이런 부분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셔다가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사실 부담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오겠습니까? 다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남북무리 포럼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뭐 좀 아마추어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이 부분이 제 전공 분야는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좀 주접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 추원서 박사님이나 권영경 박사님은 정말 전문가시죠. 예, 예.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1시간, 1시간 반? 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봐주시고 언제든지 여윤이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식의 범위를 높이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모닝 조크로 전문가답지 않은 전문가라고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북아 평화연구원의 추원서 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소중한 대화의장을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탄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떤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겠지만은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상황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 것이 현명한 대응책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통일연구원의 명예교수로 계신 권영경 교수님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나 이제 또 사실 이쪽 분야 남북 관계와 북한 문제, 북한 경제, 남북 경협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그냥 이 나름대로의 그냥 제가 그냥 서단계 뭐 읊는다고요. 그냥 쌓여 있는 수준에서 또 지금의 이 형세를 제 느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도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유, 권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거의 이 트럼프가 갑자기 거의 선거 불복에 가까운 어떤 이런 또
그 성명을 했던데 우선 그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의 말씀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김 회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그 미국하고 완전히 다르다. 너무 완전히 다르다는 그러면서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정말 미국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보면은 시체말로 트럼프가 우리 시체말로 꼬장 부리는 거잖아요. 꼬장. 그렇죠? 이게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 정도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진 사람의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그런가? 도대체 말이죠. 제가 이 트럼프가 이 하고 있는 어떤 비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아주 물분이 막 이제 치솟았습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그냥 지면은 뒤엎겠다 하는 것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투표는 이길 수 있어도 우편 투표는 질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 뭐 이런 거를 했고 말이죠. 이 얼마나 치졸한가 한번 보십시오. 이 바이든의 둘째 아들 걸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트럼프 진영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밝혀지는 치졸한 행위가 되었고. 그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기존 투표하는 곳을 없애버렸어요. 엄청. 안 그래도 현장 투표가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위험한데 투표소가 줄어들면은 그좀 투표수가 줄으니까 안 그래도 멀리 가야 되니까 유권자들이 운전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소가 없어진 거 보면 또 대체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사람들이 현장에서 막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체국에 이제 이 우편 투표가 모아져 가지고 이 배달이 돼야 되는데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지금 특수 연장 근무가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최신식 우편물 분류하는 기계도 막 비싸다 그러고 막 처분해버리고 안 넣고 말이죠. 배송일 넘기고 이 배달이 안 된 투표가 이 민주당 텃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도 대선에 실패한 걸 보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의 선거가 정말 정의의 심판이고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의 승리가 된다.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는 트럼프의 미래는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감옥 가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조금 다른 이렇게 측면에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보면서 어제 마침 제가 국립외교원에 그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들은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불복할 거는 이제 불문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초유의 사태이지만 유심히 봐야 할 게 미국 내에 트럼피즘이 형성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브레튼 체제 이후에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국제 질서는 미국이 만든 질서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스스로 그 미국이 만드는 질서를 깨트리는 이 흐름은 트럼프라는 특이한 일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벌어진다기라기는 보다는 이미 미국 내에서 사실 엄청난 그 금융위기의 이게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반감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의외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그 지지 세력들이 결집이 된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표심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든 안 지든 트럼피즘의 존재가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 트럼프의 그러니까 만약에 지더라도 그 자체는
트럼프의 승리로 볼 수 있는 측면이라는 이야기들이 미국 내 정치 전문가에서 상당히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만약에 뭐 지는 걸로 판정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4년 후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 거는 분명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설사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리드해 나가고 하는 이제 리더십은 점점 약화되고 사라지는, 굉장히 그 무한 경쟁의 이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그 국제 질서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피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성립하는데 안 옵니까? 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붙인 근데 용어는 아닙니다. 저한테. 네네네. 예, 예. 아니 사람이 양극화시키고 대중 선동하고 네네. 승리를 위해서는 그냥 온갖 있는 일 다 하고 말이죠. 이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회장님 그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대선은 바이든에게 좀 기울은 게 사실인 것 같고, 또 예, 또 상원의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하원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역시 이제 좀 그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애초에 예상했던 블루웨이브 같은 것들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바이든 승리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 박사님?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대선이 기울었다고 봐야 되죠. 다만 법적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규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대선은 이미 바이든으로 기울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이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민주정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민주정치를 오늘의 현대 정치를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게 된 데는 미국의 독립선언,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온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상권 분립에 입각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가 발전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과거 우리가 느꼈던 미국을 포함한 서부 유럽 등 선진국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허술한 데가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은 분열된 모습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미국인에게도 다시 한번 통합이라고 하는 숙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긴급하게 이렇게 모인 배경이기도 한데, 이번 미국 대선 왜 중요했나요? 회장님 한번 말씀 좀. 네. 네, 우리 조은서 박사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민주주의의 모체가 된 나라가 미국으로 들었거든요. 민주주의를 딱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이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말이죠, 너무 실망이 커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나라인가? 저는 너무 처절한 그 실망이 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 TV 보면은 막 그냥 연속적으로 이게 선거에 보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데, 그거는 말이죠, 우리가 미국하고 너무 붙어 있어 그렇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대선에서 누가 되든 그지 간에 한미 동맹을 긴밀히 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먼저 한미 동맹을 찾습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출의 엄청난 부분을 미국한테 하고 있고, 또 정치,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북한 문제, 특히 더 이런 문제하고 깊숙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고, 한 나라를 이끄는 것은 이제 그 사람, 그 지도자 않습니까? 리더가 그걸 하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쩌면은 사활까지도 걸려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제가 말씀하면 좀 덧붙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부 유럽만 하더라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그 유나라,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세계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년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실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실상의 세계 대통령이라고 평가되는 미국 대통령의 어떤 슬기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갈망하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계적인 관심을 끈 선거였다. 어느 때보다도. 그다음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그 한미동맹을 김회장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그건 우리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아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없이는 미국과 공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어떤 리더십이 정해지게 되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헤쳐나가야 되고 또 비핵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권 교수님도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 지난 트럼프 대통령 그 집권 시기 4년을 보면은 전 세계가 상당히 큰 소용돌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먼 훗날 평가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미중 패권 다툼, 이제 흔히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투피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시대로 또 하나의 그 트렌드로 이제 등장한 것도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이런 트렌드가 심화되면서 이 전 세계, 특히 한반도에는 그 울트라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우리를 둘러싼 대외 환경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여기에다가 예측지 않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또 자연재해 또 이제 앞으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 계속 격퇴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 미국이 해왔던 역할 다 안 하겠다 하고 다 탈퇴하고 이런 문제를 벌여지면서 역시나 그래도 전 세계에 이게 무한의 그 정글의 시대로 들어가기보다는 리더십 있는 국가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해 주면서 가는 것이 인류의 안전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욕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패권을 많이 욕을 하면서도 그 상당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들 굉장히 우리 생존에 이제는 미국의 단순한 대선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여러 각도에서 그 중요성을 한번 다들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우선 뭐 다들 아마 이제 어느 정도씩의 정보를 갖고 계시라고 보는데 당선 유력자 조 바이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네. 제가 한번 잠깐 네. 말씀드릴까요? 바이든은 저는 그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정치학을 공부할 때 정치가 정의가 이러거든요. 권력에 대한 비상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좌절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194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번 달에 만 78세가 되더라고요. 이런 나이가 될 때까지 일관되게 자기의 집념, 그러한 소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집념과 불굴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력 의지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보니까 이 바이든이라는 인물도 저도 잘 몰랐다가 이게 굉장히 우리 서점에 바이든 관련 책들이 꽤 나와 있더라고요. 본인이 2007년에 썼던 자서전도 있고, 그 다음에 2012년경인가 나왔나요? 바이든과 오바마,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 이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잠깐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전형적인 이제 추 박사님 말씀처럼 이 정치인이면서도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하나요? 내공이 엄청 갖고 있는 국제주의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 얘기가 들어보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상원의원을 36년 했고 부통령을 또 8년을 했고 또 무엇보다 상원의원을 하면서 이 모든 외교 전문가로서 상당히 깊숙이 여러 가지 문제에 상당히 이게 학습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결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2015년 오바마 정부 하에서의 핵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란 핵 합의. 그 당시에 바이든이 이 백악관 내부에서 이걸 주도하면서 이 핵 합의로 이끌어갔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외로 우리는 유약하게 봤는데 또 협상의 달인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오바마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출범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예산 통과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 공화당은 엄청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그럴 때 바이든이 공화당 의원을 굉장히 설득을 잘했답니다. 근데 그 설득이 된 거 이유는 평소에 36년간 상원의원을 하면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중도적인 이미지를 갖춰왔기 때문에 사실 딴 사람에 비하면 적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우리가 바이든이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 되면 우리 외교에 있어서 아마 이제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외교의 달인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거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런 측면을 보여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예, 김 의원님. 네. 예, 저도 잘은 몰랐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연설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78세, 79세인데도 불구하고 꼿꼿하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패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고 최원서 박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전형적인 정치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정치인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나이 27세인가요? 29세의 젊은 나이로 연방 상원의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원 이제 그때 상대 후보를 1% 차로 이렇게 꺾었다고 그렇게 아주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무 시련이 빨리 온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가족을 잃는 아내를 잃고 말이죠. 딸을 갖다가 잃고 말이죠. 아들 둘이 다 다치게 되었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의 불굴의 의지로서 계속 이렇게 해온 것이죠.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거에 나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10전 10성.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죠. 모조리 선거를 다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의지에 정말 미국인으로서 저는 여러 부분, 그리고 또 그분이 사학을 했죠. 역사학, 정치학을 했죠. 그 다음에 시라큐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 분야를 이렇게 섭렵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의 범위도 넓고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세 분 공통적으로 바이든이 이렇게 점잖아 보여도 결국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닐 거다 이런 분석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번 그 바이든 지금으로선 당선 유력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한미 관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슈가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이제 그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그리고 전자권 전환도 지금 최근에 더 미루는 것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요구가 트럼프 때보다도 바이든이 더 심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분석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일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추 박사님 먼저 좀 말씀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바이든이 이제 출범하게 된다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 기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소속한 공화당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소속한 민주당은 대정책 기조가 좀 다르거든요. 흔히 말하는 외교 이념이 이제 근거하고 있는 외교 이념이 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외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국제협력과 동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이나 동맹 이것을 또 중요하지만은 다자주의적 협력과 대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바이든의 개인적인 성향과 함께 외교 정책에 투영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어느 정도의 클릭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의 정강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한 문제에 이제 북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은 우선 예상된 부분이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달리 상당히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에 있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방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당면한 현안이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최근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갈취에 해당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약 13% 정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적어도 50%를 증액하라고 요구했었거든요. 아마도 그 중간선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 한 20%에서 한 30% 선 사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권 전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때도 약간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자권 전환은 자기들의 동북아 여러 가지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 가지고 깊게 논의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상당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회장님도 한번 예. 저는 먼저 트럼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 것 같이 편가르고 자기가 슈퍼맨의 역할 같이 이렇게 막 의시되고 아나무인이고 질서를 파괴하고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한다든가 어거지, 무법자 이런 거하고는 대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아주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난다는 게 이게 말이가 됩니까? 말이?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국외에도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가 한 것 같이는 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 돼 보십시오. 전임자 했던 거하고는 차별성을 두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일단은 나간다는 거죠. 무식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자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 그 많은 면에서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의 이해관계에서는 그 사람도 바이든도 절대로 물러서지는 않을지 않겠느냐. 비정상적인 형태는 하지 않겠지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트럼프보다는 신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은서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트럼프는 고립주의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주의를 다 버리고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게 길게 나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 증명이 되었잖아요. 트럼프가 그 뭐 러스트 벨트에 있는 뭐 그런 노동자들을 묶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고립주의보다는 동맹 복원이라고 그럴까요? 주 박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데 중점을 주면서 국제적인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세부적으로는 뭐 한미 관계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트럼프 같이 막 윽박 지르고 말이죠. 트럼프는 무기 사는 나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무기 사주세요. 이렇게 막 그랬단 말이죠. 막 그냥 반강제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방위 분담에 있어서도 의거지 강자를 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협상 대표단이 13% 인상을 하는 잠정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 박사님도 그랬지만 그 무모한 협박으로 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걸로 뭐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어떤 그런 해결책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전작권이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이 전작권이라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 이익, 동북아시아 패권, 또 대중국 견제 이런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도 아니 합의했는데 우리는 22년까지 오늘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그렇지만은 너네들이 기본 운용 능력을 보여주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우리가 평가해서 제대로 된다고 할 때 그렇게 주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늦추려고 말이죠.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시원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된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어쨌든 미 국방부 특히 미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방침이 급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맹 공존 논리에 입각해서 한미 동맹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재 이런 걸 중요성을 계속해서 부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교수님도 뭐 잠깐 먼저 얘기를 좀 그냥 해주시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네. 제가 이게 그 간단히 그냥 요약된 그 민주당의 2020 공약집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외교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제 그 동맹관계 회복이라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해왔던 동맹들의 협박, 갈취 뭐 이제 이런 표현까지도 썼는데 이 표현은 사실 10월 30일 우리 연합뉴스에다가 한반도 구상이라는 기고문을 실었잖아요. 바이든 지금 후보가. 그래서 그 내용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 강력한 동맹,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같이 갑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어쨌든 우리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문제는 사실 또 이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게 더 수월했다고 봐요, 저는. 비즈니스적 이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비를 맞춰주면 되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한겨레네요. 연합뉴스에 실은 기고문을 보면은 동아시아와 그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거다라는 여기에 묘하게 이제 뭐가 깔렸느냐면은 결국은 굉장히 대중전선을 이 여러 가지 이제 강화하는데 한국을 줄 세울 거라는 거죠. 이제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고, 요거는 그 바이든 후보가 2013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저 그때 그 발언 듣고 굉장히 쇼크 먹은 기억이 납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실 그때 미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선 모습을 보고 되게 화가 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와서 한 말이 뭐였느냐면요.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건 도움 배팅이 아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배팅한다. 이런 말로 굉장히 우리한테 좀 상당히 엄한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이게 이 민주당이 2020 공약집에 보면은요, 이 대중 반중 정서가 강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중국이 표현만 해도 20몇 번이 나와요. 이게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왜 경제번영 네트워크 있죠? ESPN 예. 여기에 들어오도록 강요한다거나 또 코드에 참여시키도록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온진의 폭을 조금 더 좁게 하는, 거기에다가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려고 할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한일 간의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압박에 의해서 우리한테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그 뉴스를 봐도 이제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을 대표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강경화 장관도 9일 날인가요? 폼페이오와 외무장관 회담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질까요? 앞서서 우선 우리 김 회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한번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회자께 잠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질문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약간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박진감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다닥 이렇게 응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권영경 박사님이 트럼프가 더 쉬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대하면 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비즈니스 마인드로 우리가 그쪽에다가 해준다는 거는 돈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보세요. 방위비 분담을 6배로 올리고 그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우리는 돈 주면 되네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뭘 말하자면은 프리 룸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백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말이죠. 이게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트럼프 아닌 바이든은 깐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깐깐하지만 설득을 하게 되면은 통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산전수전 다 겪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전공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더 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자,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거하고 바이든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북한 문제 또 대북 정책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서 정말 남북한이 가려고 하는 길이 평화 정착이고 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교류 협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들 다 거기에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거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은 실무회담을 열어서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트럼프 같이 위에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은 빈틈이 없어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인데 너는 평화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반도에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가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과는 약간 배치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더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 바이든 쪽이 앞으로 협상하기가 더 낫다. 저는 어떻게 그 회장님 말씀을 이해하냐면은 트럼프의 경우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우리 전략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를 들면 설득해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카드의 복잡성 얘기를 하셨는데 불가측성이나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외교가들이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이든이 주는 기회가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말 잘했습니까? 좀 얼굴이 조금 펴지셨는데 저보고 개그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원래 좀 예, 심각한 사람입니다. 재밌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럼 우리 권 박사님 한번 또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한반도 저는 평화 회장님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일본조차도 트럼프가 더 상당히 오히려 일본은 트럼프 때문에 괴로웠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보다 일본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했고 아베는 내내 끌려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건 뭐냐면 우리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과정 들여다보세요. 뭐 사자회담이니 육자회담이니 다 실패했잖아요. 이게 어떤 합리적인 무슨 외교가들, 협상가들, 또 공무원들 이 팀들에 의해서 뭐 전문가 팀들에 의해서 버텀업 방식으로 사실 북핵 프로세스 만들어서 가고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시간적으로 느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 쉽지 않게 가는 거를 우리 겪어왔고 저는 더 이상 이 과정 겪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룰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깨버려줬어요. 그 위로부터 그냥. 그래서 사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사회 또는 우리에게 괴로운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 때문에 괴로운 거이겠지만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더 사실은 좀 우리한테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측면에서는 전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바이든 후보자가 이게 토론 과정에서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군축 협상의 시대가 다시 열릴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그 바이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한 말들을 보니까 이란 핵 협상 과정을 보면 이 북핵 문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란 핵 협상 과정으로 할 거라는 이제 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설득하기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또 일본이 또 끼어듭니다. 일본은 벌써 육자회담 부활하자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일본이 얼마나 끼어들어서 방해를 해왔는지 이거 볼토니 책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에 우리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자들이 없는 과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좀 그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안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게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버텀업을 안 해서 위에서 해야 되는데 버텀업을 해서 했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육자회담을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9.19 공동성명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에 나왔습니다. 그 누가 파괴했습니까? 예? 그 전에 제네바 핵합의 누가 먼저 파괴했습니까? 제가 미국이 그거 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버퍼만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북한을 인정 안 하니까 이게 아예 성립이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무슨 바트납이고 무슨 톱다운이라는 게 됩니까? 바트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또 뭐 톱다운이 안 돼서 그럽니까?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권영용 박사님은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그 미친놈을 좋아하시네.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 좋아하는 그 죄송합니다만은, 측면이 아니죠. 그거는 저기. 근데 지금까지 핵협상이라든지 북한한 거 보십시오. 다 미국이 손에 쥐고 쥐락펴락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응? 9.19 공동성 제네바 핵합의, 워싱턴 포스트 2002년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파괴했는가? 미국이 왜 파괴한 줄 아십니까? 그때 부시가 제네바 핵합의가 북한을 인정하는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그 파괴된 거예요. 9.19 공동성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달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방코 델타 에이시아에 있는 2,500만 부 동결시키면서 관계를 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핵위기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두 분 다 나름대로 나오십시오. 저기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트럼프가 만약 재선됐다고 한다면은 나는 북핵 문제는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은 트럼프가 합의하고도 이게 잘 내부적으로 이게 그동안 힘을 못 썼던 것은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가 핀치에 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정치를 펼치려면 대통령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받쳐주는 관료사회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정치권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트럼프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탑다운이라든가 버텀업이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트럼프가 재선됐었더라면은 아마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앞으로 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클린턴 정부 시절에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리 국방장관이 나서가지고 일종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를 해가지고 그 방향대로 당시 김대중 정부하고 클린턴 정부가 공조를 해서 추진해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사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말을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바람직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단계적이면서도 그러면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나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김정은을 만날 용의도 있지만은 우선 본인이 선호하는 것은 실무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뜻이 모아졌을 때 함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이래야만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북한은 어떠냐면은 북미 직접 대화를 원했었어요. 육자회담 나가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나라들이 끼어가지고 방해만 하고 말이지 안 되겠단 말이지. 북미 직접 대화하게 해갖고 지난 4년 동안 북미 직접 대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거기도 그것도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가지고 바람직한 프로세스를 반드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한미가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제3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조원수 박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원수 박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도사 앞에 요롱 흔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하노이 회담하면서 북미 정상회담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결렬이 되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아니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은 할 수 있었겠죠. 왜? 보세요. 북한이 영변을 내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들여와가지고 싹 없애버리겠다. 대신 조치, 대북 제재 11개 중에 5개는 민수만 풀어라. 그 누가 언밸런스 겁니까? 이게 누가 손해보는 짓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북한을 편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 영변 해시서 파괴하면 그거 되돌리기 쉽습니까? 그러나 대북 제재 11가지 중에 5가지 풀면은 그거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주변에 환경이 뭐 있다고 그래도 이게 톱다운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김 회장님하고 의견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당시에 미국이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원래가.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그렇죠. 영변이라고 예, 하면은 예. 북한 핵심 시설인데 그걸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은 못 이긴 척하고 받고 대신 자기네들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차츰차츰 풀어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그런 결정한 배경에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상황을 끌고 가기 어려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청문회 등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실무 라인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대정책을 펼칠 때는 미국 지도자 개인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주변 세력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아까 뭐 함께 갑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됐는데 물론 우리 외교의 역량이 거기까지 미칠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요, 그게 이제 좀 다른 것도 많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방산업체도 들어가 있고 말이죠. 미국의 그 한반도에 대한 그 이해관계, 국가 이익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변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비핵화 프로세스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진전이 막 빨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으로서 생각해봐야죠. 우리의 패권 전략이 여기서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구나, 다르게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꽤 치열하게 이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분 말씀 들어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 교수님의 강조하시는 말씀도 바이든 시대를 잘 준비하자 뭐 이런 제가 보기엔 취지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제가 들리는 그 본 뉴스에 의하면 우리 정부 사절단들이 미국에 가서 그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탑다운도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탑다운과 그 바텀업이 같이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방향 아닌가. 그래서 바텀업의 한계를 이제 탑다운으로 이렇게 좀 보완하는 지금 그런 대책들을 좀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싸움을 보니까 어쨌든 대립된 걸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즐거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좌불안석입니다. 우리 뭐 다 선배님들이 그러시니까 조금 숨을 조금 그 고르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우리의 예, 우정은 변하지 않죠. 네네. 미중 관계가 그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전망인데요. 우리가 미중 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중의 선택, 미국과 중국이 각자 뭐 한 편만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 경중안민이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든가 중미 장중인이 그래서 중기간에는 미국을 중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추 박사님이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다면은 우리에게 닥칠 가장 큰 이제 숙제자 어려움이 바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금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달에 지금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중국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향한 이 견제와 압박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세 가지 결정사항이 뭐냐면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 구축,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자립, 세 번째가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이른바 내수하고 무역하고 연계되는 쌍순환 경제 전략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결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현재 이 경쟁이 아마 뉴 노멀로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그 트럼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 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정부는 상당히 노골적이면서도 거친 방법으로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부드럽게 하는, 이렇게 하면서 협력도 중시하는 이런 입장을 취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무섭다는 거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주는 함의도 있어요. 우리 한국도 역시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약간 단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상당히 집요하게 자기들이 원한 큰 전략의 틀 속에 한국을 가두려고 할 거라고 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일본하고 한국을 묶어가지고 같이 소위 중국에 대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안미 경중이라고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상당히 이렇게 의존 내지는 협력을 구하면서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추구해 왔는데 여기에서 큰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자칫하게 되면은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북한 관계를 보면은 최근에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북중 관계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만해일의 경우에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 같은 게 여의치 않다면은 중국 쪽으로 크게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편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는 새로운 신냉전 전선이 상당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도 집요하게 미국이 여러 가지 안보상의 요구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 방법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남북 협력을 빨리 강화하고 해가지고 평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외교적 룸이 넓어져 가지고 무리한 미국 요구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걱정해 왔었습니다. 네네. 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걱정들이 그런 것 같고요. 권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미중 예, 간에. 예. 저도 동감합니다. 추 박사님 견해하고 동감하고,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여러 가지 반중 정책들, 이런 것들은 계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좀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결국은 어려운 상황이고 게다가 코로나로 지금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얼마나 얻어내느냐에 또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 국민의 그 저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73%가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타자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죠. 그동안에는 이거 포스트 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 계속 할까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국민 정서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은 계속 끌어갈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추 박사님 말씀처럼 방법론이 이제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제 아마 그 유럽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게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차별적으로 동맹 국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중국이 그 틈바기를 휘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민정기 선생님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민정기 선생님.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바이든 후보는 아마 이 반중조선에 이렇게 결속시키도록 동맹을 강화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중국과 깊숙한 이런 경제 관계도 맺고 있고 해서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는 뼛속까지 아주 반중성서가 강한 이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었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나바로, 이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로버트 라이저 또 무역대표부 대표, 로저 스턴 이런 사람들이 뼛속까지 반중 정서를 가진 인물들이고 이들이 끌어왔는데 근데 바이든 진영에는 이런 인물은 없답니다. 그래서 좀 훨씬 좀 룰과 국제적 규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 우리 김 회장님께서도. 네, 국제 문제라는 것이 뭐 돈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내가 돈을 벌면 당대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국제 질서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자,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재선이 되었다. 선거 이겼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중국의 정시가 확 솟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시라는 것이 이게 미래를 전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화권 정시가 전부 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특히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엄청 솟았어요. 6% 이상 막 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미중 관계에서 트럼프보다는 덜 대립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미국 우월주의에서 개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가관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자 나라가 안정이 되면은요 정치가 솟을 수밖에 없고 경제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런 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중국 붕괴 전략 쿼드 같은 거 이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다자주의로 이제 가면서 좀 더 안정적인 관계.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는 전략 거기서 여러 가지들이 뭐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쿼드나 뭐 EPN이나 어떻게 지금 될 건지에 대해서도 약간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걱정이 지금 뭐 전에 위안부 문제와 우리 징용 문제 때문에 한일 간의 경색 국면에 대해서 미국이 강제로 개입할 경우에는 뭐 상당히 우리 국민 정서도 나빠지고 하는 이런 문제도 또 동반할 것 같은데, 저는 위안부 일본과 합의하는 것도 결국 미국의 개입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복잡한 어떤 그런 계산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진짜로 그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 북미 관계가 풀릴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우리 그 바이든 그 당선 유력자의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썩으라고 하고, 거의 양아치라는 표현이겠죠, 이게. 거의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어떤 일종의 그 적대감 같은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정상회담을 이 바이든과 김정은 위원장이 할 것인가, 또 제재 수위에 대해서 적어도 북한이 일정하게 성의를 보이면은 수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가, 또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렇게 보일 것인가, 이 점이 굉장히 사실은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한번 좀 풀어주시죠. 네. 여기 쟁쟁한 전문가 나오고 저부터 먼저 말씀해달라고 해서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는 그거를 파괴했습니다. 뭘 파괴했냐면은 결국은 이게 협상과 타협이거든요. 협상과 타협이 강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트럼프하고 친서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 뭐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행에 운명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아하, 그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북한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도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 비핵화. 뭐 쉽게 말하면 먼저 해라 이거야, 비핵화를. 그렇죠? 딱 잘라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깡패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바이든을 설득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 자체도 꼭 바텀업을 할 것인가? 양당 간의 결정, 저는 바텀업이나 탑다운이 이게 조화롭게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협상에서 하지만 실무자 협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제일 중요한 결정은 바이든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이 톱다운이나 바텀업 같이 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이든 자신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뉴욕타임즈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트럼프처럼 하지 않겠다. 공허한 프로젝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비핵화 쪽으로 전진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 실질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그렇다면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좀 추동력을 가지려고 마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김정은 만나겠다. 이거죠.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잖아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물. 어떻게 하나만 딱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과 방책, 수단을 저는 동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또 어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북한도 굉장히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특히 인권 문제 같은 데에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일정하게 성과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이 예전에 부통령 시절이나 이럴 때 중시했던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북한도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북미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묶어서 우리 그 권영경 교수님 한번 좀 또 말씀을 주시죠.
그 전에 네. 우리 최대집 교수님도 와 계시네 여기. 네, 네. 최대집. 조금 여기 있다가. 전문가잖아요. 나중에 네. 한마디 네, 네. 부탁드려 주세요. 네. 예, 우리 좀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그 좀 이 토론에 같이 조금 후에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의견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게 그 연합뉴스 기고문을 참 의미 있게 봐요. 그 며칠 전에 바이든 후보가 그 기고문 낸 거 보면은 본인은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관여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핵 능력 감소를 약속하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이 이 감소 약속을 함과 더불어 여기까지 해주면 비핵 미래 대안을 제공하겠다. 비핵 미래 대안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보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굉장히 그 큰 성과로 보는 게 이란 핵 합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그래서 어젠가 또 조셉 윤 씨 아시죠? 조셉 윤 씨가 그 저 왜 미국 그 대북 정책 특별대표 했잖아요. 조셉 윤 씨도 연합뉴스 기고문을 표현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깊숙이 인지하고 있고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 동감해요. 그래서 아까 추원서 박사님이 페리 프로세스를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제2의 페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적극 추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미국은 결국은 이제 뭐 이 행정부가 들어서면 각 분야 이제 참모진들이 다 꾸려지고 이 참모진들이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페리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자, 근데 이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제가 보기엔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정말 이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싱가포르도 가고 65시간이나 걸리는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는 거 보면 굉장히 절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북미 수교, 이 북미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서 어쨌든 국제적 경제 질서에 자기들도 편입이 돼서 이제 경제 발전의 길로 가고 싶은 이 욕망이 굉장히 강할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 욕망이 어디로 가진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또 북한도 이 기존에 이런 그 페리 프로세스 때나 뭐 이런 것들에 또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극 준비할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좀 북한이 좀 적극적으로 북한도 이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이 하노이 논의 이후에 대화 재개의 조건을 또 걸어놨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제거한 속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불만을 가져왔던 게 시간이 너무 걸림으로써 그 과정에서 우린 굶어 죽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상당히 제시하는 이러한 자세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 박사님, 예, 말씀 주시죠. 예. 예, 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자꾸 비디오를 소거하시네. 비디오 끄지 마시고 예, 음만 소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거요. 소거 해제해 주세요. 예, 됐네. 다시 됐어요. 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음은 들리는데요. 다른 분이 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이에 다시 제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요. 네네. 다른 분들
말씀을 네네. 들어보시죠. 우리. 근데 예.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었던 게 패널들께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또 우리 포럼의 가장 관심사인 남북물류 포럼, 결국은 이제 초국경지대에서의 혹은 북한을 포함한 초국경지대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에 우리 물류 포럼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재덕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추 박사님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 저 준비되셨죠? 보입니까? 저 네네, 보입니까? 보입니다. 네. 아, 네, 됐습니다. 예. 추 박사님 잠깐 하고 제가 할까요? 하겠습니다. 추 박사님 아, 되십니까? 우리 최 박사, 안녕하세요. 그럼 추 반갑습니다. 박사님이 먼저 하시고, 네. 예, 그러죠.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뭐냐면은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도 중요하지만 바로 당사자인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 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방치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자, 당시 오바마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 정권은 상당히 그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다자협력을 중시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갖고 있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소홀히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큰 기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오바마 정부는 이 한국과의 공조선상에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애매한 정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시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엄청난 에너지를 좀 붓고 있는 이런 정권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우리 한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오바마 정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미국이 과거의 클린턴 정부 시절의 패턴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중에 상반기 정도나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북미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도 예상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 내지는 연말 정도 가서는 북미 관계가 다시 대화의 방향으로 물꼬를 틀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도 애주시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믿고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도 바이든 정부가 우리한테는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가져야 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남북 물류표 협력의 어떤 전망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태도와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데요. 이 토론의 앞은 사실은 우리 최재덕 교수가 굉장히 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 교수님 한번 말씀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고요. 다 고수와 대가들 존경하는 우리 김영희 대표님, 추원서 원장님 계셔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최근에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해서 고뇌하면서 좀 글을 프레시안에 썼고 최근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상당히 한 달, 두 달은 바이든이어야 한반도에 기회가 온다. 또 지나면 아니다. 트럼프여야 한반도에 역시나 탑다운 형식의 리더십으로 풀 수 있다. 그게 엎치락뒤치락 사실 최근 3, 4개월 동안 고뇌를 한 건 사실입니다. 고뇌를 했고요. 근데 제가 소신껏 생각했던 것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글에도 썼지만 바이든이어야 한반도에 기회가 올 수 있고 풀 수 있다라고 결론을 제 스스로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됐으면 책을 출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책이 나오는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지금 김상태 선생님 말씀했던 대로 지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뭐 남북 물류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짧은 시간에 이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엄청난 위기, 어려움은 무엇이고 준비되어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보다 나은 기회 요소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고, 지금 저도 추원서 원장님 말씀대로 당사자의 입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주도권 입장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한번 접근하는 방식 정도를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바이든은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기업에 오래 있었고 지금 학교에 있는데, 트럼프는 50년, 뭐 꾼이란 말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50년 비즈니스맨, 50년 장사꾼이었고요. 바이든은 태생적으로 50년 정치꾼이에요. 상임위원 외교부에 정통했고 상임위원장을 하셨고, 부통령을 8년 했고 대통령 3번 나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꾼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부통령을 할 때 MB를 만났고 박근혜를 만났고요. 또 외교 상임위원장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고요. 상당히 외교에 능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캐릭터와 이 미국 의회주의 시스템의 민주당과 민주당의 동맹관계 두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낫다고 봤는데요. 일단은 기회적인 요소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난 것은 바이든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바이든이 원하는 게 뭘까? 한반도 문제에 국한해서 한 3가지로 제가 압축했어요. 즉 바이든은 트럼프를 2가지에 대해서 늘 칭찬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김정은 정상끼리 김정은을 3번 만난 것, 2번 정상하고 판문점에서 깜짝 쇼로 한 거는 잘했다. 칭찬을 했지만, 그렇지만 내 예상한 대로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걸 찌찌 이런 식으로 늘 논평을 했어요. 근데 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중국 때리기,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최근에 뭐 무역, 기술, 이념, 군사로 하는 그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춰봐서 늘 2가지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엄청나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벌써 인수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바이든 머릿속에는 내가 중국을 눌렀다. 트럼프도 하지 못한 거를 내가 4년 동안 내가 중국을 확실히 제압했다.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자료들을 보면 바이든은 중국을 확실히 제압하는 게 우선순위지, 북한을 뭐 깡패로 보고 깡패 집단으로 보지만 북한을 무력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바이든이 중국 때리면서 북한 때리면서 북중이 이렇게 묶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중국을 확실히 누르고 싶어서 바이든은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필 수 있게 우리가 좀 당사자 입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페리 프로세도도 얘기했는데 제2의 그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밖에서 만났지만 내가 4년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요.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최초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4년 임기 안에 북한 땅을 밟은, 평양을 밟은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식의 머릿속에 구상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바텀업 형식으로 가겠지만 시스템은 탑다운이 아니니까요. 바텀업 형식에 의해서 평양을 방문할 수 있겠지만 네, 마무리 만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북미가 만난다면 트럼프처럼 아무런 오히려 3번 만났는데 오히려 북한 제재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사인이 되면 확실하게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그래서 하여튼 중국의 때리기,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있어서 중국 이용하는 거 한미동맹 강화가 기회고요. 근데 엄청난 위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은 대놓고 국내 문제, 경제 문제에 올인할 거예요. 그래서 한창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후순위로.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하부 4.27 판문점이나 9.19 군사동맹을 다 무효화할 가능성도 커요. 트럼프가 했던. 이거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들이 3가지. 국내 문제로 북한 문제가 완전히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뒤로 밀리게 되면 북한은 또 도발할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기존 합의를 무효화할 가능성들 트럼프가 있던 그다음에 미중 간의 패권에서 엄청난 선택의 압력에 놓일 가능성들이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서 앞서 얘기했지만 금강산 강단, 개성공단, 남북물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면서 풀어갈 수 있다. 오히려 기회가 많다. 엄청난 위기를 감지하며 위험한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위기와 기회를 한번 제가 찾아본 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늦게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더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우리 권영경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최재덕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다 이제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빨리 한국판 페리 프로세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판 평화 프로세스 이거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빨리 전문가들 총동원해서 모아서 여기에는 이제 비핵화 문제, 이게 북한이 핵 개발한 이유는 뭐냐 다 아시잖아요. 아니 이 체제 안전 보장 해달라는 거와 경제 발전의 대가를 달라라는 거 이제 2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2가지가 다 담긴 평화협정, 이게 비핵화 프로세스와 같이 이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각 단계별로 액션 프로젝트들과 액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게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보 대 교환 논리, 경제 교환 논리 또는 안보 대 안보 교환 논리 이러한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뛰어넘는 입체적 교환 논리를 갖고 임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입체적 교환 논리는 뭐냐 하면은 국제사회도 이제는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이 북한을 그러니까 경제 질서에 편입시키고 글로벌 경제 버거넌스에 이제 거버넌스에 집어넣으면서 얻는 이익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경제적인.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안보 플러스 경제, 또 북한에게 주는 안보 플러스 경제, 이것의 입체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초기 단계에 과거처럼 굉장히 적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엔에서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서스테이너블 피스, 그러니까 피스 빌딩과 서스테이너블 피스, 그러니까 피스 평화를 빌딩하는 거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2015년도에 유엔에서 지금 합의돼서 목표를 내세운 게 있는데 인도 지원 개발 평화 넥서스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인도 지원 개발, 이것이 바로 이제 평화로 연계되는 이 넥서스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또 한반도에 저는 유엔이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면 유엔 안보리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하고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할 때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얘기한
바로 금강산, 개성 같은 거는 남북경협에서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제재가 있는데 어떠냐 하면 저는 방법론 찾으면 된다고 봐요. 이게 한반도판에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봐요. 달러가 개입되지 않은. 그게 이제 유무상통 방식이든 뭐든. 그 다음에 주변 국가가 모두 찬양하는 이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이 세 가지를 초기부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 협정 프로세스 다 결합시킨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교부도 8월부터 태스크포스를 최정건 차관 중심으로 해서 이 대선 결과를 준비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지금 그 권 교수님의 어떤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정부 쪽으로 좀 되는데 사실 관료들 믿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추 원장님 또 거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은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과거에 본인의 오랜 외교 경력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한반도 문제, 한국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향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쓰든지 같이 협력해가지고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줄 것은 주되 또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제대 해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대 해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면 개성공단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선 물꼬를 터주는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까 공 교수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프로세스도 미국과 짜면서 우선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 시범적인 제재 해제를 통해서라도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이 내년 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외교적 역량도 거기에 좀 모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어떤 말씀이 공통적으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들을 잡아서 이렇게 특히 아까 공 교수님 입체적 교환 논리 이런 그 바탕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 회장님 그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서 인사도 좀 해주시죠, 뭐. 네네. 제가 웃기지를 못해서 제가 오늘 좀 토론을 재밌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가한 말도 좀 하고 있는 거 좀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한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무슨 뭐 전문가 자꾸 끌어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거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잘 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정보가 중요하죠. 저는 다른 데도 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앞으로 뭐냐면요. 최우선적으로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한미 워킹그룹 사라집니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놈의 한미 워킹그룹 제가 정말 이런 이야기 꼭 이 빌어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놈의 이 문제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돼요. 모든 뭐 사안을 거기다 끌어넣어 가지고 의제화 시켜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않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가 여기는 핵 문제만 좀 해결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절호의 찬스잖아요. 바이든이 오면은 야 이거 한미군 이거 좀 바꾸자 말이죠. 이렇게 왜 말 못합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죠. 미국만이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할 대상이다. 이런 인식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핵화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대미 외교의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말이죠. 우리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예?
저는 북한이 세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된다. 북한이 하려고 하는 동시 병행 추진, 이게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전제로 종전선언하고 대북 제재 완화하고 그것이 미국의 상응 조치다 하는 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맹목적 믿음, 이걸 불씨시켜라 이걸. 그렇죠?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회담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이걸 중단하거나 다른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 과도한 말씀이죠. 뭐 연습은 어떻게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됩니까? 북한이 지금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발 이 비핵화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제가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선언해가지고 길을 찾으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물류협력, 남북물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있는 거잖아요. 철도 도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거 해서 금강산 가고 개별 관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유엔의 제재도 안 받는다고 그런다고 우리 정부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제발 좀 힘을 가지고 좀 용기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있습니다. 바카스 보냅시다. 강력, 카리스마, 스피드 내시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뭐 사회자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병지 교수님도 오셨고 강철성 교수님도 오셨고 민원표 교수님도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쟁쟁한 분들이 여기 이렇게 오셨습니다. 윤인주 박사님, 또 우리 김미숙 박사님도 오셨네. 예, 정말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유진범 우리 사무국장님도 오셨고,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북물류 포럼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이 전문가답지 않는 전문가 포럼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쭉 말씀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참여하신 분들 생각에는 조금 못 들으신 얘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곧 우리 회의를 아마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은 굉장히 매크로한 거시적인 문제들을 다뤘다면 오늘 아까 윤 박사님도 계시고 문 교수님도 계시고 최 교수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세부적 사안을 다루는 이런 전문가 토론이 또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 회장님과 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서 정말 궁금한 거 더 구체적으로 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문가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